네, 정의당의 김종철 대표가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 대표직에서 직위 해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네, 그동안 성폭력 등 관련 문제에 목소리를 높여온 정의당인 만큼 정치적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정치권 이슈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일 세명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낮에 속보로 들어왔을 때 충격적이고 깜짝 놀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냥 농담하거나 예. 누군가가 왜 가짜 뉴스가 요새 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짜 뉴스인지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정의당은 이심상정 대표가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파격적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비례대표로 대거 진출했고, 그리고 특히 그 여성들이 주요 쟁점으로 삼았던 게 이게 성과 관련된 성평등 혹은 성차별 금지 뭐 이런 이슈였고, 예. 예. 이런 성추행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정의당이 국민의힘보다 더 높게 비난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작 정의당에서 이런 이슈가 터지니 정말 당혹스러웠습니다. 예. 그리고 김종철 대표는 정말 오래 진보 운동을 해온 분이세요. 그리고 특히 진보 정당 운동에 드러나지 않은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진보가 미래 가치로 지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평등이거든요. 그래서 충격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정의당은 최근에 들어서 정의당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의문을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의당이 정말 일부에서 정의당을 비난하는 분들은 정의당이 극단적인 여성주의 정당이다라는 비난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사태를 계기로 네. 정의당이 근본적으로 진보가 뭔가, 이 시대에 정의당이 추구하는 정치는 무엇인가를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교수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우리 최민지 전 의원께서 예. 해주셨는데 이 사건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지적하셨습니다만은 과연 정의당이 무엇을 지향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경악스럽고 놀랍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기업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들만이 가진 독특한 색깔과 정체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우리는 소위 아이덴티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정의당은 아이덴티티가 뭐였느냐? 소위 아웃사이더들의 대변하고 사회를 견제하고 비판 세력으로서의 도덕성에 대한 부분. 특히 이 젠더에 대한 부분, 양성평등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정의당이 추구하는 정체성, 즉 아이덴티티라고 봐야 되겠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의 당 대표가 이런 성추행에 휩싸였다는 논란은 충격 그 자체일 수밖에 없고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소위 권력층과 기득권층들의 어떤 도덕적 일탈 문제 이런 것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어지는 그런 어떤 아주 안 좋은 그런 현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다만 좀 더 다르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좀 이 부분을 사회적인 문제와 정치적 문제로 결부시키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항상 사회 문화 부분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메시지에 대한 부분인데 메시지 나오는 이슈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즉 이 큰 이슈를 정의당이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이런 걸 봤을 때 쉽게 이야기하자 그러면 정면 돌파를 한 거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했다라는 부분 예. 이런 것들은 이슈를 대하는 태도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고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은 반전될 수 있는 계기도 만들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예. 시기상으로 보면 장혜영 의원이 배복주 부대표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7일 뒤에 어제 기자회견이 열린 건데 예. 이 기간 동안에는 조사가 진행이 된 겁니까? 그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저희가 알 길이 없습니다만 우선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시점은 장혜영 의원이 이런 관련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즉각적으로 반응하던 분이고 그런데 본인은 3일 정도 고민한 후에 배복주 젠더 인권본부장에게 고백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대목을 보면 젊은 여성들에게 성추행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예. 장혜영 의원이 아마도 다른 사람들에게라면 즉시 알리고 즉시 처리하고 그래야 본인의 피해가 적다. 이럴 것 같은데 네. 3일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일이었다. 그래서 장혜영 의원의 고민과 고뇌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합니다. 예. 그리고 그 본부장이 이제 피해 사실을 알고 사의를 더 조사했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뭐
일부는 왜 일주일이나 시간이 걸렸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의당 내부에선 정말 고민이 많고 갑론을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는 용기 있게 고백하고 정의당을 황골탈퇴하는 계기로 삼겠다 이런 결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의당의 지난 과거를 쭉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이 건으로. 예. 그러니까 정의당은 민주노동당으로 국회에 진출한 많은 진보 정치인들이 지금까지 이런저런 이합집산을 겪으면서도 진보의 가치를 분명히 해온 정당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번 계기로 늘 그 고난이 있잖아요. 이거는 정치권 전체가 자유롭지 못한 이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에 대해서 이제 제 개인적 바람으로는 이중잣대 없이 정파성을 떠나서 미투 운동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 전체적 차원에서는 한 번 더 이 문제를 근본적인 시각과 함께 제도가 불비하다면 개선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성추행을 당했을 때 고백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고백할 수 있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좀 집중적으로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예. 이번 사건이 밝혀지고 김종철 대표가 사건이 있고 난 뒤에 한 기자회견에서 했던 발언들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특히 보궐선거를 앞두고 권력형 성범죄에서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발언도 했더라고요. 네. 뭐 그런 발언 때문에 상당히 위성적이고 이중적인 태도가 아니냐. 본인이 그러한 어떤 범죄적 행위를 저질렀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미리 문제를 제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출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예. 상당히 위선적인 얘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범진보 진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소위 말해서 이제 안의정 전 지사, 오거돈 전 시장, 박원순 전 시장 등등으로 인해서 이런 성추문이 범진보 진영의 일탈로 이어지니까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김종철 당대표의 입장이 앞으로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 예. 그러면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슈를 대하는 태도가 참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의당은 엄청난 고민을 했을 거라고 네. 봅니다. 당 전체가. 왜 그러냐 그러면 여기에 정치적인 시직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정의당이 받을 수 있는 타격은 무지막지하고 심대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고뇌가 있을 수가 있겠죠. 여기에는 고려가 있을 수가 있는데 남은 것이 왜 김종철 대표가 상당히 중요한 핵심적 요인이 될 수 있냐 그러면은 지금까지 현재 상황을 본다 그러면 정의당 내의 태도가 김종철 당대표의 입장은 아직까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당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만은 당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징계적 차원이었는데 앞으로 좀 더 이슈를 대하는 태도에서 좀 진솔하게 나오려 그러면은 김종철 대표가 정치적 행보라든가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과문은 부분들이 됐습니다. 예. 그 정도 가지고는 글쎄요. 저는 아마 국민들 입장이 이해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과감한 자신의 용단이 뭔가 좀 필요할 때가 왔다. 여기에 대해서 진솔한 면을 보이는 것이 이 이슈를 전환시켜 나가는 데서 정의당으로서는 정치적인 입장을 고려해 봤을 때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장혜영 의원의 실명이 공개됐고 장혜영 의원이 입장문도 길게 남겼습니다.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이 글을 통해서 제가 이번 사건의 피해자임을 밝힙니다라고 썼고요. 그리고 피해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닥쳐올 2차 가해가 참으로 두렵지만 그래도 공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다움, 가해자다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이름을 내고 이렇게 밝기까지 얼마나 좀 고민보다도 무서울 수도 있고 공포스러울 수도 있고 이런 마음이 많이 들 것 같은데 큰 용기가 있어야지 가능했던 그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저럴 수 있는 게 네. 만약에 이런 사안이 처음 벌어졌다면 장혜영 의원이 용기 낼 수 없을 예. 거예요. 그러니까 쭉 돌아보면 특히 정치권의 선과 관련된 문제는 시기별로 한 3시기 정도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초기에는 박기태 전 의장의 캐디 사건 예, 예. 떠오르시죠. 그다음에 최현희 전 법사위원장 등등. 그러니까 고령층의 그 남존 여비에 물든 그런 남성들 시각에서 네.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이 문제가 지금처럼 파급도 크지 않았어요. 예. 일부 성희롱 운운하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히려 젊은 정치인들
그러니까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는 정치인들이 개입된 정치인들이 저지른 범죄 부분으로 넘어옵니다. 이때부터는 미투 분위기까지 이어져서 이게 개인적인 차원으로 치부될 수 없는 분위기. 예.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피해 여성의 고통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가해자에 대해서도 이제 단죄가 이루어지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지금은 저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흔히 피해자가 직접 나서지 않고 변호사들이 나타나서 사실 그 정보가 어떻게 저러지? 저게 어느 정도 사실일까를 의심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이제 피해자가 직접 나서서 모든 걸 감수하고 저러고 있기 때문에 뭐 일부 비난은 하실 분은 하시되 중요한 건 피해자가 저렇게 용기를 낸 게 비난을 위한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말 제도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 그리고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구체적인 지침이랄지 뭔가가 나와야 되는 것이다. 예. 그리고 저는 이번에 정의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게 그러니까 이게 비판의 측면에서 보면 김종철 대표가 5일이 지나서 저런 말을 했다. 그것도 사실은 알고 싶어요, 정황이. 이게 인식의 차이가 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적어도 장혜영 의원이 고민하고 그리고 젠더 본부장에게 이걸 고백하고 거기까지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김종철 대표가 배제됐다는 거잖아요. 내부에 완벽하게 피해자 보호와 이 과정이 비공개였고 당사자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계속 그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나올 때 피해자 다움이라는 용어 때문에 많은 질타를 받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장혜영 의원도 피해자 다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다움도 없습니다. 성폭력을 저지르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흔히 우리가 저 사람 그럴 사람은 아닌데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는 게 돼버렸어요. 그 용어를 보니까 일상을 회복하는데 피해자 다움이 강요돼서는 안 되고 성폭력 저지르는 사람이 따로 없는 만큼 가해자 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거든요. 네.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죠. 다소 좀 어렵게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어떻게 봤냐면은 정의당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와 연계되는 그런 점이 시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지금 정의당을 보고 흔히 데스노트를 떠올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범여권의 한 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도 범여권의 문제고 범진보의 도덕적 일탈에 대한 문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면 뭐 동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겠다고 봐야 되겠죠. 그냥 문제는 뭐냐면은 정의당이 범여권의 한 축으로서 인정이 됐던 그런 부분들이 숫자나 양적인 데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이 된 것이 아닙니다. 뭐냐 그러면은 정의당이 그동안 가져왔었던 비판적 기능과 견제적 기능 그리고 사회 아웃사이더들에 대한 대변적 기능 이것 때문에 여권의 한 축으로서 이야기했던 것이고 정의당이 그러한 어떤 비판적 기능으로 권력의 한 축을 담당해서 비판적 기능을 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예. 이런 부분이 굉장히 혼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이 정의당이 잃어버렸다라고 비판이 된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장혜영 의원의 이 가해자 다움과 피해자 다움을 해석할 수 있겠죠. 피해자 다움에 대한 부분들은 피해자는 피해자일 뿐이고 가해자는 가해자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폭력에 대한 부분은 지위 고하와 환경과 변화에 여기에 현혹되거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 점을 강조한 거예요. 네. 그래서 말의 용어는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정의당이 앞으로 이 이슈를 치고 나감에 있어서 정의당 다음에 대한 본질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큰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장혜영 의원도 입장문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책임을 묻기로 한 것은 정의당을 위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향후 정의당의 미래를 두고서도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네. 국민들은 사실 자기 길을 쭉 잘 가고 계세요. 정치권이 일대 혼란에 빠져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런데 그 혼란이 게 보통 케이오스라고 얘기할 때 이게 혼돈 이렇게 해석되지만 공허, 무의 상태인데 무가 아닌 거죠. 그래서 새로운 질서를 찾기가 힘든 게 국회 상황입니다. 보세요. 보수는 이미 국정농단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두 분이 감옥에 계세요.
그럼 보수는 자기 갈 길을 찾고 있냐? 저는 그게 긍정적이지 않다고 예. 생각합니다. 예. 그럼 진보는 어떤가? 근데 저는 정의당이 범여권이라고 불리는 거는 아마 가장 싫어하는 게 정의당일 겁니다. 최근에는 정의당이 심지어 산업재해 관련 법도 국민의힘하고 먼저 조율을 해요. 예. 저는 그 태도를 보면서 정말 길을 잃었구나. 왜냐하면 산업재해와 관련 모든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이랬던 건 주로 지금의 제1야당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제1야당이 아무래도 친기업적이고 친재벌적이다 이런 이미지가 형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산업재해 관련 법안이 그나마 문재인 정부니까 민주당이 180석 가까이를 갖고 있으니까 통과가 될 분위기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민주당보다 더 보수적인 태도인 국민의힘과 이렇게 막 같이 움직이는 걸 보고 정말 길을 잃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은 정의당이 국민의힘 이중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잃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참여정부가 그랬고 국민의 정부가 그랬고 문재인 정부가 그렇듯이 혁명이나 극단적인 개혁이 아닌 개량을 추구하는 정치 그 그룹은 늘 양면 공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스탠스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그 집권 여당의 스탠스는 진보의 가치보다는 국민적 총합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때론 보수화됐다고 비난도 받죠. 예. 이 정의당이 이런 판을 가장 잘 읽을 수 있는 분이 사실은 고 노회찬 의원이셨거든요. 근데 심상정 의원이 있으니까 저는 이걸 객관적으로 던져놓고 그리고 새로운 진보의 길을 모색하는 큰 아젠다를 던지면서 해결해야지 예. 이거를 김종철 대표가 뭐 진보 정당의 거의 숨은 대명사였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식으로 이슈를 작게 가져가면 예. 아마 그 수렁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거다. 그래서 좀 큰 아젠다를 놓고 예. 고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건 뭐 민주당도 뭐 마찬가지죠. 예. 예. 거기에 또 장혜영 의원이 큰 용기를 냈으니까 2차 피해가 가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궐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지금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사실 민주당의 성비위 사건 때문에 보궐이 돼서 그렇죠. 선거를 하는 건데 이번 사태가 어떤 지금 보궐선거 그 판세에 영향을 좀 줄까요? 없지 않아 저는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뭐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시기상으로 1월 달이기 때문에 아주 재보선까지는 기간이 있겠죠. 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확대 재생산될 수 있겠느냐가 이제 관건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최민희 전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성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역대 정권 때 이런 문제가 안 생긴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이 굵직굵직한 성 문제가 연달아 연이어 터졌기 때문에 또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대표 도시라 할 수 있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보궐선거를 기인하게 된 그런 원인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욱더 불거질 수 있는 것이죠. 예. 이 선거에 대해서 프레임 전개가 지금은 정권 심판론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이 문제의 확대 재생산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프레임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산시장 선거 같은 데 더욱더 그런 면이 강해졌다 볼 수가 있겠죠. 예. 즉 프레임이라는 것은 이 성 문제가 진보 정당인 정의당에서 불거졌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불편한 것은 민주당 쪽이죠. 예. 여기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사실 국민의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설적으로 상상을 해본다 그러면은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러한 사건이 생긴다 그러면은 프레임은 완전히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민주당이 의도하는 프레임대로 갈 수 있겠죠. 국민의힘 쪽에서도 모르긴 몰라도 정의당의 김종철 당대표의 이런 사건이 발생한 후에 지금도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과연 우리 주위에는 이런 사건이 없겠느냐. 예. 이런 부분들을 아마 상당한 어떤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 대비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 그러면은 재보선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국민의힘이 설마 이런 이슈를 선거에 이용하겠습니까? 그거 그렇게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파면 민주당도 대응을 하게 되니까 모든 걸 다 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건 이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 제가 쭉 지켜보기에는 이건 남성 중심의 정치 문화를 깨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제도를 만드는 당사자, 힘 있는 국회의장, 힘 있는 도지사가 이 문제에 연관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 제도 개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아직도 이 그 남성 중심의 권위주의적 국회 문화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머릿속 내지도에는 내지도가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우리 장혜영 의원처럼 저렇게 용기를 내는 분도 있는가 하면 일부는 그 내지도가 반대일 수도 있어요. 아직도 남성 중심의 권위주의적 문화에 젖은 정치인들도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 전체의 개개 국회의원들의 내지도를 바꿀 수 있는 것, 그 길이 뭘까를 따로 고민해야 되고 저는 서울시장 선거나 부산시장 선거가 민주당이 지금 되게 머뭇머뭇거리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선거 요인을 발생시켰기 네.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건 이미 깔고 가는 것이고요. 오히려 거꾸로 보면 김종철 대표가 그 5.15에 몇 마디 했다는 건 사실 민주당 겨냥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정의당이 그런 식으로 더 이상 민주당을 공격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러나 이런 식의 판단은 물어보시니까 네네. 한 거고 예. 저는 이런 선거와 관련된 사안 이런 문제들을 선거판에서 이용하려고 하면 네. 안 통할 것 같다고. 예, 저도 이런 질문 드리기가 좀 그랬었는데 예. 제가 한 말씀만 어차피 더- 정치적인 얘기니까요. 네, 한 말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최 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문화가 남성 우율 중심의 시대를 살아왔었고 예. 또 거기에 대해서 왜곡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거 바꿔야 되겠죠. 그러나 선거는 사실상 현실에 대한 네. 이야기라고 봐야 되겠죠. 굉장히 냉혹하다고 봐야 됩니다. 간단하게 짚어드리자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국민의힘이 이것을 활용하든 활용하지 않든 그 과거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나오느냐. 가장 중요한 변수가 사실상 정의당의 태도입니다. 예. 정의당의 태도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사실상 정의당은 이 문제를 모든 것을 털고 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야 정의당이 새로운 어떤 재개 도약을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제대로 털게 되면은 성 문제에 관한 한 정의당의 입김이 더욱더 세질 수가 있죠. 자, 다시 한번 역설적으로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이렇습니다. 이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정의당이 성 문제에 충분히 휩싸이는 만큼 당 관련된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 성 문제가 다시 한번 확산이 됩니다. 확산이 되게 되면 여기에 도덕적 책임을 갖고 있는 민주당으로서 굉장히 곤혹스러워지게 되고 이 문제가 다시 한번 문제의 어떤 프레임으로 전개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또 하나 이목을 끌었던 것이 바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였는데 네. 일단 어제 청문회를 보시고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좀 잘 이루어졌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박범계 후보자가 딱 떨어지는 한 방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야당의 입장에서 한 방이 없었던 청문회라 저는 오히려 어제 박범계 내정자 청문회를 보면서 야 법무부 장관 청문회 정말 저런 방식으로 계속 해야 되냐. 이게 언론에서 그렇게 과거에 지적했던 것이 있어요. 언론이 국민의힘이 야당이 되면서 이 부분은 싹 들어갔는데 네. 고압적인 자세. 청문위원들 야당에 그리고 가르치려는 자세, 훈계하고 뭐 이런 자세 그리고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질문하는 것 이게 국민들에게는 그 한 국회의원이 질문을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를 다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술 먹고 운전해서 문제가 생긴 국회의원 그게 국민들 뇌리에선 사라지지 않아요. 지금 재산 문제로 재판받고 있는 국회의원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원내에서 전략을 짤 때는 그 국회의원에게 맞는 질문을 하도록 뭔가 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효과가 극대화되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분이 과연 가르칠 자격이 있나 이런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댓글을 보니까 네. 관련된 뭐 영상이나 이런 게 댓글을 쫙 보고 왔어요 오늘. 그랬더니 똑같은 생각을 국민들도 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이게 한 방에 없는 청문회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정적인 한 방이 있으면 예. 사실 증인 가지고 공방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김모 변호사 건이 있습니다. 이미 재판에서 끝난 건데 네. 그 김모 변호사와 관련해서 박범계 의원을 추궁했는데 그 과정에서 야당 의원의 질문이 팩트가 틀린 거예요. 그거 관련하여 박범계 의원은 검찰 조사도 안 받았다. 검찰에서 조사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팩트 체크가 잘 안 되면
사실 힘이 없어지는 네. 거죠. 김소연 변호사는 계속 나온 그 그래도 성함이니까 저는- 예, 언급하겠습니다. 한 방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시는데요. 우선 뭐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요 법을 다루는 사람이 중인 계급이었습니다. 양반 계급도 아니고 네. 그 중간적 중인 계급이었고 6조의 중에서 5번째 서열이 나는 게 형조였습니다. 이건 뭘 시사하냐 그러면 법을 앞세우는 사회가 굉장히 좋지 않은 사회다. 문화로 다듬어져 가는 사회가 선진국이다라고 이제 그걸 이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번 문재인 정권 들어서 이번에 4번째 법무부 장관이죠. 이처럼 이제 법부에 대한 부분, 이 법무부 장관이 문제가 된 정권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장관도 그랬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그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국 법무부 장관도 그랬고, 추미애 장관도 그랬고, 이번 만약 임명이 된다 그러면은 박범계 장관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굉장히 이제 법난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만큼 시끄러지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질서의 현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뭐 저도 청문회 부분을 뭐 상당히 많은 오랜 시간 동안 할애해서 봤습니다만은 그래서요 이 부분에 이제 결정적 한 방이 없다 물론 이해가 되는 얘기인데 네. 청문회라는 것이 사실에 근거해서 결정적 한 방을 내놓고 사법적 처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공직자로서 놔두는 어떤 시중의 풍문 등등 의혹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최대한 조사를 해서 그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밝히고 여기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 국민적 심판이 뭐냐 그러면은 후보자 자신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묻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 그게 없었죠. 그래서 청문회 본질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문회가 좀 달라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예. 뭐 여기에 사법적 권한을 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7번째 여야 합의 없는 장관이 탄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드디어 이제 오늘 박영선 전 장관이 오늘 출마를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우상호 후보 먼저 나왔고 박영선 후보 이제 2파전으로 계속 끝까지 갈 것 같은데 그 두 사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집중도 얼마나 될까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야당보단 집중도가 떨어지겠죠. 네. 그리고 그건 민주당이 감수해야 할 몫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후보들은 다 이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마구 공격적으로 나가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상호 의원의 결단이 높이 평가를 받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런데 박영선 장관과 우상호 의원이 전 장관과 우상호 의원이 어떤 분이냐? 다들 선수가 높은 자선들이죠. 의원이고 그리고 우상호 의원의 경우는 원내대표로 국정농단을 이끌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호 의원의 능력이나 이런 걸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우상호 의원의 경우 이러면 막 지지율이 처음에 20%막 올라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안 돼서 본인도 좀 안타까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박영선 전 장관은 중도 보수 소구력까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두 분이 경선 과정에서 혹은 제3의 후보가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경선 과정에서 충분히 겨루고 그리고 충분히 겨루는 모습에서 미래지향적인 토론을 해낸다면 서울의 예. 발전에 대한 전 사실 그게 좀 기대가 돼요. 두 분이 토론의 달인이시거든요. 그럼 재밌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 진지하게 내용으로 다가갈 수 네. 있는 두 분이라 그 부분이 기대됩니다. 그러나 여당은 어쨌든 불리한 상황이고 예.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응이 설전에 어떻게 나와서 국민들 특히 30, 40대에게 다가갈지 예. 이런 변수들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두 분 되게 격려하고 칭찬드리고 싶어요. 예.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선당우사하는 정신으로 출마하는 모습 네. 이게 아마도 민주당을 바라보는 지지자들의 심정이 아닐까 합니다. 두 분에 대한 지지세 판세는 지금 여쭤보면 대답 안 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단계별로 본다 그러면 이제 1단계 돌입했다고 봐야 되겠죠. 민주당 같은 단계는 이제 초입 단계로 봐야 되겠고 예.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의 단계는 이제 경쟁 단계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통상적인 예로 뭐 과학적이진 않습니다만 선거는 사실상 후발주자가 좀 낫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후발주자가 좀 낫다라고 하냐면은 예. 완사이드하게 완전한 지지율 격차가 현저하게 벌어지지 않는 한 그 현저하게 벌어지게 되면 소위 밴드웨건 현상이라 그래서 그쪽으로 가지만은 네네. 그렇게 현저하게 지지도가 벌어지지 않으면은 후발주자가 낫다라고 이야기죠. 그건 어떤 현상 때문에 그러냐면은 일종의 조로 현상.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참신성에 대한 문제 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공학적인 선거공학으로 본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지금 초입 단계는 시기적으로 잘된 선택이라 봐야 되겠죠. 네. 두 가지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상호 의원과 박영선 장관에 대한 부분들은 첫 번째는 누가 더 친문인가에 대한 경제, 그다음 두 번째는 누가 더 프레임이 강한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뭐 신조어를 만들어놨었죠. 박영선 장관이 예. 문재인 보유국이다 이런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도 참 듣도 보도 못한 얘기라서 상당히 좀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그 문제의 해석은 저는 제가 봤을 때 누가 더 친문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일단 집안에 있는 표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박영선 장관의 고유주책이 아닌가 이런 예. 측면에서 해석이 돼야 되겠고 예. 우상호 의원도 마찬가지죠. 일단 친문 진영에 여기에 대한 지지를 끌어들여야만이 사실상 서울시장 후보로서의 기본적인 세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경쟁에서 앞으로 좀 더 친문 경쟁이 좀 더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거 보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누가 더 프레임이 강한가에 대한 네. 부분입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일종의 문재인 정부의 심판론, 그 다음에 소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문 문제, 이 문제로 귀결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것이 시대 정신으로 올라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프레임으로 전환될지. 과연 그 올라왔을 때 예를 들어서 성에 대한 문제가 프레임으로 과정이 돼서 올라왔다라고 본다 그러면은 여기는 박영선 전 장관 좀 유리하게 작용하는 면이 있겠죠. 왜? 여성이라는 신분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피해자적 입장에서 옹호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좀 낫겠죠. 그러나 정권 심판으로 이야기됐을 때는 현 정부의 장관을 역임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상호 의원이 여기에 좀 더 자유롭지 않느냐라는 그런 점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만 한 말씀. 네네. 이게 경선 과정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친문 표심을 놓고 경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경선이잖아요. 예. 사실 경선에서 이렇게 뭔가 뚜렷하게 규정이 돼버리면 본선에서 어려워요. 근데 이 두 분들이 다 사실 선거의 달인들이라 그걸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보고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안 나오기를 바라는 누군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에 두고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면 그건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겠죠. 지지율이 떨어지면 야당이 이제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상호 의원이나 박영선 의원이 두 분 다 전통 친노 친문 아니세요. 그래서 경쟁력이 플러스 추가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이 충분히 그 능력이 있고 콘텐츠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만 중심에 두고 그런 갈 거냐. 이건 경선 때까지다. 예. 그런데 그 강도도 아마 지혜롭게 조절하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당은 그렇고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내부 경선 분위기도 뜨거운 모습인데 예. 현재까지 판세는 어떻게 좀 읽으셨습니까? 저는 뭐 안개 전국이라고 봅니다. 오세훈 전 시장과 나경원 전 의원의 이제 각축전 시작이 되겠죠. 그게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당대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입장 정리가 완전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이렇게 보면은 일단 국민의힘에서 제1야당인 만큼 후보를 선출하고 그다음에 경선을 하자라는 야권 단일화 가자 이런 방침이 확고한 것 같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오세훈 전 시장과 나경원 전 의원의 각축이 더욱더 심해지겠죠. 참 재밌는 것은 실제적으로 2006년도 서울시장 선거 때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에 당선될 때 대변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나경원 전 의원입니다. 그 당시 선남선녀 이미지로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조은희 구청장도 마찬가지로 오세훈 전 시장 때 정무시장을 했죠. 정무부시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인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누가 더 불리하고 누가 더 유리한가는 뭐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오세훈 전 시장은 소위 조건부 출마에 대한 비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좀 주춤하는 그런 세가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권의 후보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누가 더 유력한 후보가 되느냐의 관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론조사에 대한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오세훈 후보가 나섰을 경우 그다음에 나경원 후보가 나섰을 경우 누가 더 본선의 경쟁력이 더 치열하냐 예.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이 두 사람의 각축으로 인해서 소위 흥행이 된다 그러면은 향후에는 야권 후보 단일화에 있어서 국민의힘의 제1야당의 조직을 얻고 있는 거기서 선출된 후보가 안철수 당대표를 오히려 누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민주당 측에서 이제 상대 후보를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지금 뭐 나경원, 오세훈 후보 그리고 나중에 후에 안철수 대표랑 단일화를 할 것인가의 문제도 남아 있는데 지금 출마자들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선 민주당은 아마도 가장 민주당이 원하지 않는 구도는 네. 국민의힘에서 신인이 어느 정도 역량을 가진 신인이 돌출해서 돌풍을 일으키는 거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대에 서 있는 분들은 서울 시민들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예비 경선 지금 하고 있는데 신인이 다시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까 상황이? 아직까지 뭐 가변수가 있죠. 예,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가 있는데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스스로 서울시장 하다가 무상급식 문제로 주민투표를 붙였다가 주민투표가 좌절되면서 그만두신 건데 네. 그때 초등학생이 8살부터 13살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19부터 24살이 되어 투표할 수가 있습니다. 있군요. 네, 예. 이미 투표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이해시키느냐. 그분들의 부모가 또 있잖아요. 그리고 무상급식의 경우는 사실 먹을거리 가지고 좀 너무 하셨죠. 예. 딴 거는 뭐 좀 토론의 여지가 있지만 급식 때 사실 돈 못 내서 밥 못 먹는 친구들에 대해서 누구나 그 애잔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득해낼 수 있을까? 이게 예. 이제 좀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데, 그 저는 이게 여성 후보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동의가 안 됩니다. 교수님하고 의견이 좀 다른데, 네. 그건 이제 선거 전략을 짤 때 이 선거가 성추행으로 시작됐다, 무엇으로 시작됐다를 계속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시가 성에 대한 태도만으로 서울시장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 아니기 때문에 보다 능력 있는 후보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럼 부산시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부산시장 같은 후보 같은 그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많은 9명의 후보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서로 간의 비방이 너무 많다. 그런 당내 지적도 있던데 지금 분위기가 어떤 겁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딱 이렇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가덕도에 의한 가덕도 선거가 돼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거돈에 의한 오거돈의 선거가 돼야 되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프레임이 전개된다 그러면은 어느 쪽이 프레임이 승리될지 진짜 지켜봐야 되겠죠. 방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9명의 후보가 난립이 됐습니다. 예. 그 난립한 이유가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거판이 바로 그런 것을 현주소로 입증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유리하면 후보가 많고 불리하면 후보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난립이 됐다라는 부분들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만큼 흥행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상당히 헤게모니의 쟁탈전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적지 않게 눈살 찌푸리는 그런 광경을 보여준다, 이런 예. 의미도 되겠죠. 그런데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국민의힘 부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후보 조율을 아주 당 지도부가 어떤 역할을 하든지 간에 영향을 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왜냐 그러면은 지금까지 부산시장, 서울시장을 선거를 떠나서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보수 진영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던 이유가 내부에 대한 균열이고 갈등이었습니다. 예. 더군다나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옛날처럼 재현된다 그러면은 여기에 모처럼의 프레임의 호기를 맞은 선거 전략 자체가 완전히 엇박자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당 지도부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사대오는 아니더라도 서로 후보 간의 경쟁이라든가 비방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전에 제어를 해야 되겠죠. 왜냐 그러면 민주당의 입장으로서는 쉽게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칼자루를 쥐고 있습니다. 어떤 칼자루냐면 정치 집행에 대한 칼자루입니다. 이것이 프레임에 대한 그건 정치적, 경제적 실효성이냐 아니면 정치적 가치냐 이렇게 나누다 그러면은 시민들은요 실효성에 더 가깝게 갈지도 모릅니다. 그건 민주당이 유리한 구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 있는 만큼 여기에 정치적 가치를 더욱더 실현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상당히 단합된 후보들의 입장과 예. 여기에 대한 정치 스탠스가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당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줘야 된다. 일단 최근에 나온 지표를 봤을 때도 국민의힘 쪽에서는 부산시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쪽에서 상당히 우세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그럼? 네, 이것이 처음에는 승산을 잡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선거라는 게 그게 만만치가 예. 않거든요. 오늘 다르고 내일 아침이 다른 게 선거 바람입니다. 네. 지금이라도 부산 지역에 대한 보궐선거는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예, 후보 간에 여러 가지 이제 비방전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후보 간에 나타날 수 있는 약점이 의외로 나타난다 그러면은 프레임 자체가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산시 시장 보궐선거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약간 엄살이세요. 그래요? 다소 과다한 제가 보기에. 부산의 경우는 지금 부산이 제2도시였죠. 우리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부산이 경제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 살리기 의제가 핵심이 되겠죠. 네. 그만큼 어려우니까. 그럼 가덕도 신공항이 그런 부산 살리기 의제, 부산 재건 프로젝트에 부합하냐? 아마 여당은 이걸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야당은 여전히 정권 심판론을 내세울 것 같습니다. 근데 흔히 정권 심판론이 막 그 선거 말기에 통할 것 같은데 2016년에도 안 통했습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치러진 총선에서도 그때 여론조사 쭉 훑어보시면 정권 심판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오히려 박근혜 정부를 흔드는 야당 심판론이 초반에 우세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쪽이 그때 180석 얻는다 막 이런 예측도 나오고 그랬던 거예요. 예. 근데 부산의 경우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 심판론이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부산 살리기를 위한 가덕도 공항 등의 그런 대책에 부산 시민들이 더 힘을 실어 주실 것인가 이런 것인데 예. 근데 이제 야당이 관리해야 될 건 최근에 보니까 가장 유력한 후보에 대한 개인 공격이 시작됐더라고요. 근데 그 개인적인 공격 중에는 그게 파괴력이 있을 수 있는 약점을 치고 들어가는 걸 뭐 그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잘 관리해야 될 요인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길게 보면 길게 남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그러면 서울이나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양 그 후보들 간에 그 진영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변수가 혹시 나올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의당의 변수가 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정의당 변수. 예, 정의당 변수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성추문에 대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예를 들어서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이 될 때는 작지만 가장 파괴력이 있는 그런 변수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당까지 영향을 네, 미친다. 네, 그것이 가장 큰 변수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정의당 변수를 먼저 짚어주셨네요. 그게 희망사항일 텐데 네. 예를 들면 박원순 전 시장이 이미 유명을 달리하셨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너무 큰 책임을 지셨기 때문에 변수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만약에 그 흔히 가해자라고 말하는 당사자들이 계속 살아서 움직이고 자기를 옹호할 때 가장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건 그 당사자가 예. 그렇게 책임을 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건 플러스적 영역이 민주당에도 있어요. 정의당이 후보를 내지 않을지 뭐 그건 봐야 되는데 후보 안 내면 중요 선거에서 후보 안 내면 진짜 정당은 어려워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주요 이슈로 삼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 오랜 자책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덜어질 수 있죠. 이런 문제를 놓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치는 정말 비정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